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저희 라포TV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썼던 책들 중에서 10번째 책이고요. 작년에 나온 최신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난한 권리라는 제 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사실은 책이 나온 지는 꽤 됐죠. 지금 작년 9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한 7, 8개월 이상 지났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실은 가난할 권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일찍 가지려고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서 이제 제 책을 언급하게 됐습니다. 가난할 권리라는 책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컸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10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노숙인 인문학을 시작한 지 20년을 정리하는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오늘 마침 가난할 권리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대외적으로는 노숙인 인문학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노숙인뿐만 아니라 미혼모, 교도소 재소자, 그다음에 탈학교 청소년,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 장애인, 그다음에 한부모 여성 가장 등등 다양한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외계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인데요. 힘겹게 사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왔죠. 또 이분들이 가난하지만 힘겹게 살고 있지만 의지를 굽히지 않고 희망을 내려놓지 않고 희망을 꿈꾸면서 여름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면 오히려 제가 배울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노숙인 관련해서는 많이 에피소드를 여기저기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가난할 권리에 실려 있는 다른 강자에 대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인천에 있는 마리아의 집이라는 곳에서 2년여 동안 강의를 했는데요. 그곳은 이제 모자 보호 센터라고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이제 미혼모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또는 뭐 미혼모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고 이혼하고 나서 다세대 주택에 주택 하나씩을 입주를 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뭐 외국인 노동자 출신의 몽골에서 온 분도 있었고, 베트남에서 온 분도 있었고, 또 30대, 40대도 있었고, 또 10대의 아이를 낳아서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혼모였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고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서 저는 이 친구들과 또는 이분들과 나눴던 얘기를 잊지 못하고 있고,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이 미혼모 아이들 생각을 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창기 마리아의 집의 원장 수녀님이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녀님이 원장님이셨는데요. 원장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20명의 아이를 다 돌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재워놓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는 잠을 안 자는 아이들은 모아놓고 원장님하고 사회복사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놀아주면서 2시간여 동안 케어를 해야만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역할을 도맡아서 해주신 분이 그 원장님이었습니다. 미혼모 아이들도 굉장히 그 원장님을 친엄마처럼 따르고 의지도 많이 하고, 괴로운 일 있으면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도 또 열심히 그 애착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고 운영해 나가는 곳이었는데, 이 원장 수녀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다른 수녀님이 오시게 됐어요. 원장 수녀님 교체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울기도 하고, 저를 붙들고 원장님 보고 싶어요, 원장 수녀님 보고 싶어요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새로 오신 수녀님하고 좀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욱하는 기분으로 그 모자보호센터를 나가는, 퇴소하는 그런 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모자보호센터 마리아의 집을 퇴소한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가서 이제 직장을 다니게 됐는데, 의료센터 같은 데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달여 정도 지나고 나서 급여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큰 돈을 받았다. 193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돈은 처음으로 벌어봤다. 굉장히 즐거운, 아주 기쁜 목소리로 저한테 파티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를 축하해 달라라고 자기 자랑하면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저한테 전화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덩달아 기뻐해주고 큰 돈 벌어서 축하한다 뭐 이렇게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먹울먹하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 제가 근 2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벌었는데 이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월세 내고 아이 전일제로 맡기는 아이 어린이집인가요? 거기에 100여만 원을 내야 되고, 또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 사고 뭐 등등 하다 보니까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답답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마리아의 집을 나가지 않았을 텐데 세상이 너무 험난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혼자 애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 저한테 흐느끼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또 그 다음 달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역시 이 친구도 역시 울먹이면서 저한테 원장 수녀님 보고 싶어요. 원장 수녀님 어디로 가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단이나 이런 데 수소문을 했죠. 전 원장 수녀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로 발령이 나셨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먼 데로 가셨는지 전혀 상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화했던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줬죠. 그 엄마 수녀님이 인도네시아로 발령이 나셨다더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낙심하는 한숨을 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을 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그분을 뵈려면 우리가 인도네시아까지 찾아가는 수밖에 없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러면 인도네시아 갈 수 있는 돈을 제가 벌어보겠습니다. 벌고 나서 돈 벌고 나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좀 거기 데려가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었었는데요. 역시 한 달여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돈을 벌었는데 인도네시아 언제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냐라고 했더니 벌어서 10만 원을 모았다는데 10만 원을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그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여러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이 모여서 가자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철이 없는 건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건지. 인도네시아 해외지 않습니까? 비행기 값만 해도 굉장히 큰 돈일 텐데 10만 원을 세상에 모았다고 저한테 원장 선생님한테 데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원장 선생님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저한테 울먹이면서 밤이면 엄마 수녀님 보고 싶어요. 원장 수녀님 보고 싶어요. 라고 전화하고 돈 벌어볼게요. 노력할게요. 10만 원 모았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원장 수녀님한테 데려다 주세요. 이런 전화를 저한테 했을까. 짠한 마음도 들고 사실 그 친구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그 친구는 사실 소녀 가장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밑으로 동생이 2명이나 있어요. 그 동생 둘을 키우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동생을 키우면서 또 자기 애까지 키워야 되는 이게 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 뭐 기초 그 생계비 정도 나오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은 뭐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가족이잖아요. 동생들 둘 있고 아기까지 있으니까 4인 가족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이따금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그런 지가 벌써 꽤 몇 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 친구도 연락을 끊으면 제가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실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난한 권리라는 책에서. 또 탈학교 아이들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저한테 심지어는 욕도 하고 선생님이라고 존경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를 놀리고 그리고 거지들이랑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노숙인 인문학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살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들을 연락이 된다면 기꺼이 제가 쓴 가난할 권리라는 책을 보내주고 싶고 너희들의 얘기가 여기 실려 있어. 아니 너희들과 나눴던 얘기들 너희들과 함께 쌓았던 추억이 여기 실려 있어 라고 얘기를 전하고 싶은데 그 책을 전할 방법을 모르겠네요. 가난할 권리라는 책은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탈학교 청소년 아이들, 미혼모 아이들, 그리고 거리의 삶을 사는 노숙인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문학 과정에 참여했던 재소자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을 가난할 권리라고 정한 이유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한 것만으로도 살기가 힘든데 그거보다 더 살기 힘든 이유가 따로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회적 차별, 편견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천시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너무 심해서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의에서도 또 사람들 만나서도 하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에게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또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 문장을 하도 많이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문장을 딱 압축해서 줄여서 가난할 권리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주는 뉘앙스 별로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힘겹게 사는 사람들 얘기니까 책을 읽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또는 슬픈 얘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가뜩이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 왜 나를 이렇게 울리나 하고 타박하실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최준용이라는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제가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낮은 곳으로 다가가서 만났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 얘기가 오롯이 담겨 있는 가난할 권리,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일독을 해주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제 책 가난할 권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